2010년 가을 안동 폐광을 탐사하던 동호회 회원들이 갱도 아래 손전등을 비추는 순간 온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심하게 부패한 유골 하나, 그리고 그 곁에 나뒹굴고 있는 낡고 빛바랜 옥색 한복 조각이. 아무도 이 갱도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버려진 폐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깊고 어두운 곳에 무언가를 숨겨두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는 무려 1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살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더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 유골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을 때 수사관들은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은 실종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신고 자체를 막은 겁니다. 경북 안동의 유서 깊은 종갓집 며느리 박수님 씨. 1997년 봄, 어느 날 밤, 그녀는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도망간 거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바람이 났다고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말이 진실처럼 굳어졌습니다. 남편 박성호 씨를 먼저 보내고 두 아이를 홀로 키우며 종갓집 살림을 도맡았던 여자. 마을 사람들이 현모양처라 칭송하던 그 여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을 두고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바뀌었고 마을도 바뀌었고 그 종갓집 주변 땅에는 개발 사업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수십억의 보상금이 걸렸습니다. 바로 그 돈 앞에서 13년간 완벽하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폐광 갱도 속 유골 곁에서 발견된 것은 한복 조각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고 낡은 기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1997년에 박수님 씨의 허리춤에 늘 달려있던 그것. 바로 삐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삐삐 하나가 13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진실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종갓집의 체면, 문중의 땅, 그리고 피를 나눈 가족. 이 사건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박수님 씨가 가장 믿었던 바로 그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단 6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시간과 싸워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13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7년 봄이었습니다. 경북 안동에는 낙동강 물줄기가 마을 어리를 감아도는 곳마다 오래된 기와집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된 종갓집이 아직도 마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집안의 사람들은 고개를 반드시 세우고 살았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이 생활 깊숙이 박혀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삿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종손의 말 한마디가 문중의 방향을 결정짓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수님은 그 종갓집 며느리였습니다. 31살의 남편 박성호를 병으로 먼저 보낸 뒤로 그녀의 삶은 오롯이 이 집 하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제사 준비를 했고 문중 어른들이 오면 가장 먼저 나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두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면 바치를 했고 저녁이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현모양처라 칭송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시동생 박재만이었습니다. 형 박성호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박재만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형수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집안일에 간섭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문중 재산 문제까지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종갓집 뒤편의 문중 땅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를 때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날이 서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박재만은 형수가
아이들을 앞세워 문중 땅의 지분을 챙기려 한다고 의심했습니다. 박수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두 아이를 반듯하게 키워서 이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재만의 눈에는 그것도 위협으로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 구멍가게 앞에서 박재만이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 이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형수가 분가를 노린다. 형수가 아이들 이름으로 땅 지분을 빼돌리려 한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분가 이야기가 오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이란 한 번 퍼지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수님은 그 소문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보태봐야 더 커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1997년 봄은 그렇게 팽팽한 긴장 속에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997년 4월의 늦은 밤이었습니다. 종갓집에서 고성이 들렸다는 이웃의 말이 나중에 나왔습니다. 큰 소리로 다투는 목소리,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 그리고 갑작스러운 침묵.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 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종갓집 식구들끼리 또 다투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수님은 없었습니다. 박수님이 사라진 그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시어머니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우물가에 나와 담담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님이가 도시 남자랑 눈이 맞아서 그쪽으로 갔다고요. 전부터 수상한 낌새가 있었다고. 아이들도 남겨두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최 씨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원망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그 눈에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당시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종갓집 시어머니의 말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며느리가 과부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젊은 과부가 바람나서 도망갔다. 그 말이 마을 안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박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종갓집의 채통을 무너뜨렸다며 혀를 차는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들어오면 집안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도망간 것인데 무슨 수사를 하느냐고 했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종갓집 안방일을 바깥에 알리는 것 자체가 수치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렇게 박수님의 실종은 신고 한 줄 없이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두 아이만 남겨진 채로. 박수님의 두 아이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 최 씨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엄마가 도망갔다는 말을. 그 말이 아이들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냈을지는 아무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7년이 가고 1998년이 왔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삐삐는 사라지고 휴대전화가 생겼습니다. 마을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종갓집 뒤편의 그 문중 땅은 그대로였습니다. 박재만은 형이 없는 집안에서 조용히 자신의 입지를 굳혀갔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신임을 받았고 종손 역할을 자처하며 집안 재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박수님이 사라진 자리는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70이 넘은 노인 하나가 조용히 이상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박수님과 이웃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인의 말에 따르면 박수님이 사라진 그날 밤, 늦게 박재만의 트럭이 마을 뒤편 산길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뭔가 무거운 것을 실은 것처럼 짐칸이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고요. 수사관들이 그 말을 들은 것은 2003년이었습니다. 박수님의 실종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 박수님이 사라진 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먼 친척 중 한 명이 박수님의 행방을 수소문하다가 경찰에 사실을 알린 것이 계기였습니다. 뒤늦게 실종 사건으로 접수된 이 사건을 맡은 수사팀은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이야기를 듣고 박수님의 인간관계를 수기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노인의 목격담이 수사관의 수첩에 적히게 됩니다. 수사팀은 즉시 박재만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재만은 태연했습니다. 그날 밤 트럭을 몬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뒷산에 농기구를 가져다 놓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짐칸에 뭔가 무거운 것이 있었던 것도 맞는다고 했습니다. 쟁기와 삽을 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막힘없이 나왔고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밤 재만이가 농기구 챙기러 갔다는 것을 자기도 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사는 다시 막혔습니다. 당시 수사팀에게는 박재만을 압박할 물리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고 당시 농촌 마을의 밤길을 기록하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인의 목격담만으로는 박재만을 범인으로 몰 수 없었습니다. 탐문 수사를 더 해봤지만 박재만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갓집 사람들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 집안에 불리한 말을 하면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수사는 또 한 번 멈췄습니다. 박수님 실종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수첩에 적힌 노인의 목격담 한 줄만 남긴 채로 2003년 수사가 다시 멈춘 뒤로 박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미 그 이야기가 오래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집이 들어서고 낯선 얼굴들이 늘어났습니다. 박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거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트럭을 목격했던 노인도 몇 해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일한 목격자마저 사라진 겁니다. 박재만은 그 시간 동안 더 단단해졌습니다. 문중 어른들 사이에서 그는 성실한 종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제사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집안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형이 없는 자리를 완벽하게 채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무렵부터 마을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동시 일대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종갓집 뒤편의 문중 땅이 택지 개발 지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땅에 엄청난 보상금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그 이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문중 땅이었지만 소유권과 상속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복잡한 관계의 중심에는 박수님의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박성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성호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그 지분을 받았을 것이고, 박성호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권리가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두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박재만이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재산에 균열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박재만에게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1997년 봄, 박재만이 형수 박수님과 갈등을 빚던 바로 그 시점에 이미 개발 계획의 초기 논의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당시 박수님은 두 아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분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박재만이 그것을 두고 형수가 땅을 노린다고 떠들어댔던 것은 사실 자신의 속내를 형수에게 투영한 것이었다는 것을, 13년 전에 그 다툼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증거는 없었습니다. 박수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이 움직이려 해도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습니다. 박재만은 여전히 마을의 어른으로, 문중의 종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가을이 왔습니다. 안동 인근의 폐광지대를 탐사하던 동굴, 동호회 회원들이 장비를 챙겨들고 수직 갱도 안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그날, 그들은 그저 오래된 갱도의 지형을 조사하러 간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한 채로. 그런데 손전등 불빛이 닿은 갱도 바닥에는 세상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빛바랜 옥색 한복 조각과 13년의 세월을 버텨낸 유골 하나가 과연 그 폐광 속에서 발견된 것들이 박수님의 것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3년 동안 완벽하게 입을 닫았던 진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박수님 씨가 그 갱도 안에서 13년을 기다려온 이유를 이제 우리가 들어야 할 차례입니다. 13년 전 박재만의 트럭 짐칸 안에는 과연 무엇이 실려 있었을까요? 여러분, 박수님 씨가 그 갱도 안에서 13년을 기다려온 이유, 지금 느껴지시나요? 종갓집 체면이라는 말 뒤에 이렇게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폐광 속 증거가 어떻게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보여드립니다. 잠깐이라도 자리 비우시면 안 됩니다. 2010년 10월이었습니다. 경북 안동 인근의 폐광지대는 오래전부터 지역 동굴, 동호회 회원들 사이에서 탐사 명소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개발되었다가 수십 년 전에 폐쇄된 갱도들이 산자락 곳곳에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안전 장비를 갖춘 동호회 회원들이 주기적으로 그 갱도들을 탐사했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탐사 일정이었습니다. 수직 갱도 앞에 선 회원 한 명이 로프를 고정하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갱도 벽면을 훑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돌벽, 군데군데 흘러내린 지하수의 자국, 녹슨 광석 운반대의 잔해, 그것들을 지나 불빛이 갱도 바닥에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회원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닥에는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한 가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습기를 머금어 반쯤 녹아내린 가마니의 한쪽 끝이 찢어져 있었고, 그 틈새로 하얗게 바랜 뼈의 일부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낡고 빛바랜 옥색 천 조각이 엉겨 있었습니다. 한복이었습니다. 한눈에도 여성용 한복의 깃 부분임을 알 수 있는 천 조각이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즉시 탐사를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안동경찰서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직 갱도 안으로 감식반이 투입됐습니다. 가만히 안에는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개골, 척추, 갈비뼈, 사지의 긴 뼈들. 가만히가 외부의 직접적인 충격과 지하수를 어느 정도 차단해준 덕분에 유골의 보존 상태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전문가가 현장에서 초기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사망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가만히에 쌓인 채 갱도 아래로 투기된 정황이 뚜렷하다. 타살 가능성이 높다. 짧은 말 몇 마디였지만 수사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이 유골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시급했습니다. 유골 주변을 세밀하게 수색하던 감식반원 한 명이 가만히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흙과 먼지에 뒤덮여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조심스럽게 꺼내 닦아내자 그것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직사각형의 작은 플라스틱 기계. 액정 화면은 완전히 깨져 있었고 표면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기 뒷면에 새겨진 일련 번호만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삐삐였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 일련 번호를 가지고 KT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1997년 당시 삐삐 서비스를 제공하던 한국통신은 이후 KT로 통합되었고, 가입자 전산 데이터는 통신사 합병 과정에서 KT 서버에 이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팀의 자료 요청을 받은 KT 측은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해당 삐삐의 가입자 이름은 박수님이었습니다. 주소는 경북 안동시. 가입일은 1995년. 서비스 해지 이력 없음. 수사관들은 그 조회 결과지를 손에 쥔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던 여자.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소문 속에 묻혀버린 이름. 박수님. 그녀가 13년 동안 그 갱도 안에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사건을 살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누가, 왜 박수님을 이 갱도에 던져 넣었는가? 수사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1997년 당시 실종 관련 탐문 수사 기록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수사 기록 파일 안에는 2003년에 작성된 수기 수사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노트의 한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수사팀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박재만의 트럭이 마을 뒤편 산길을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노인의 진술. 짐칸이 무거운 것을 실은 것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는 묘사. 13년 전에 씨앗처럼 뿌려졌던 그 한 줄이 이제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님 씨의 억울함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유골의 신원은 확인됐지만 박재만을 범인으로 지목할 결정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삐삐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사팀은 그 한복 조각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13년의 세월을 버텨낸 그 옥색 천 조각 안에 무언가가 남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과연 그 한복 조각은 침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말을 할 것인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된 한복 조각은 정밀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감정을 맡은 법의학자는 먼저 천의 보존 상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은 길었습니다. 한복의 대부분은 습기와 산화로 인해 섬유 조직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힘을 줘도 찢어질 것 같은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깃 부분만은 달랐습니다. 옷깃은 한복에서 가장 두 겹으로 겹쳐 박음질이 되어 있는 부위였습니다. 그 두꺼운 겹 사이에 섬유가 서로를 보호하며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가만히 안쪽에서 옷깃이 겹쳐 접혀 있었던 덕분에 외부 습기가 직접 닿는 것을 한 겹 더 막아준 상태였습니다. 법의학자는 그 깃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섬유 조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입니다. 섬유 사이사이에 미세한 틈새에 박혀있는 이물질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채취해서 분석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법의학자는 깃 부분의 섬유를 조심스럽게 잘라내어 특수 용액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현미경 아래에서 섬유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세포 조각이었습니다. 인간의 피부 세포, 즉 상피세포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옷깃을 강하게 움켜쥐는 과정에서 피부 세포가 섬유 안으로 깊이 전이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세포가 두꺼운 섬유 겹 안쪽 깊은 곳까지 박혀 있었던 덕분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13년이 흘렀지만 세포에게 DNA는 대부분 손상되어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의학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이었습니다. 세포액 안의 DNA와 달리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포 하나당 수백에서 수천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핵 DNA가 손상된 오래된 시료에서도 검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는 목의 혈통을 통해 전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라면 미토콘드리아 DNA가 동일합니다. 박재만과 박성호는 같은 어머니 최 씨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따라서 박재만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박성호의 것과 일치해야 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어머니에게서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머니 최 씨에게서 태어난 박재만과 박성호는 동일한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호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복깃에서 나온 세포가 최 씨의 미토콘드리아 계통과 일치한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아들 박재만의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팀은 박재만의 DNA를 직접 채취해 대조하는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국과수 감정팀은 한복깃에서 채취한 상피세포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팀은 박재만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2010년 늦가을의 안동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박재만이 앉았습니다. 60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폐광에서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도 그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골이 형수 박수님 씨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박재만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재만은 곧 표정을 수습하며 말했습니다. 형수가 거기서 발견됐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누가 한 짓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혀를 차며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사팀은 당일 밤 트럭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군요. 박재만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년 전에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농기구 실으러 간 겁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말은 여전히 막힘없이 나왔습니다. 준비된 말처럼. 수사팀은 박재만을 그날은 돌려보냈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패를 내밀 때가 아니었습니다. 국과 수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최 씨가 먼저 경찰서를 찾아온 겁니다. 최 씨는 수사팀 앞에 앉자마자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재만이가 한 겁니다. 내가 다 봤어요. 그날 밤 재만이가 형수랑 크게 싸우는 거 내가 봤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지팡이까지 짚고 찾아온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당장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진술을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말은 이랬습니다. 그날 밤 재만이와 수님이가 마루에서 크게 다퉜다. 자신은 안방에 있었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문을 열고 내다봤다. 재만이가 수님이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자신이 소리를 질렀고 재만이가 수님이를 밀쳤다. 수님이가 마루 끝에서 쓰러졌다. 그 다음은 너무 무서워서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갔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수님이가 없었고 재만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최 씨에게 왜 지금에서야 이 말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최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을 신고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수님이한테 너무 미안해서요. 그러나 수사팀은 그 자리에서 최 씨를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진술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갔다면 그 다음 상황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수님이 도망갔다는 소문을 마을에 퍼뜨린 것은 다음 날 아침 최 씨 본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즉각적으로 소문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수사팀은 최 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최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목격자로 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만이가 한 짓을 알려주러 온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도 그 이후 사건 은폐에 가담하셨습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소식이 박재만에게 전해진 것은 몇 시간 뒤였습니다. 박재만은 경찰서로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들을 다 들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어머니가 왜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 어머니도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시킨 겁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박재만은 어머니가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은 목격자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사건 당일 밤 종갓집에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사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1997년 봄에 발생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2012년 봄이 만료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은 2010년 가을이었습니다. 넉넉해 보이는 시간 같았지만 수사는 증거 없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 싸움이 계속되는 한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한복깃에서 채취한 상피세포, 섬유 사이 깊숙이 박혀있던 그 미세한 세포 조각들. 과연 13년의 세월을 이겨내고 누군가의 정체를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 수사팀은 국과수의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2010년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과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팀장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굳어졌다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수사팀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왔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수사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한복깃에서 검출된 DNA는 누구의 것이었으며 그것이 왜 수사팀을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국과수에서 걸려온 그 전화 한 통. 수사팀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나왔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예상하신 것과 같으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13년간 완벽했던 그 거짓말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보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국과수에서 전화가 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사팀장은 감정 결과서를 손에 쥐고 조사실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복깃에서 채취한 상피세포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그 세포의 주인은 박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것은 가해자의 흔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옷깃을 누군가가 강하게 움켜쥐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피부 세포가 섬유 안에 깊숙이 박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이 처음부터 가정했던 그 시나리오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목의 혈통을 통해 전달됩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동일한 미토콘드리아 DNA를 가집니다. 한복깃에서 나온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결과 그것은 최 씨의 미토콘드리아 DNA 계통과 일치했습니다. 최 씨의 아들은 둘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박성호 그리고 박재만. 한복깃의 세포가 둘 중 하나의 것임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박성호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의 세포가 살아있는 사람의 손에서 전이될 수는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남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박재만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박재만에게 DNA 채취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재만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DNA를 내줘야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법원 영장 앞에서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박재만의 구강 점막 세포가 채취됐습니다. 국과수로 다시 시료가 넘어갔습니다. 수사팀은 두 번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박재만의 실제 미토콘드리아 DNA와 한복깃에서 나온 미토콘드리아 DNA를 직접 대조하는 분석이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비교 분석은 핵 DNA 분석보다 비교적 빠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일치였습니다. 한복깃에서 나온 상피세포의 미토콘드리아 DNA와 박재만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물에서 검출된 미토콘드리아 DNA는 피의자 박재만의 것과 동일 계통임을 확인함. 피의자가 해당 의복에 직접 신체 접촉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수사팀장은 그 감정서를 들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박재만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사팀장이 감정서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박재만은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재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수사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재만은 감정서를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는 내내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 읽고 난 뒤 그는 감정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게 뭘 증명합니까? 내가 형수 옷을 잡았다고 해서 내가 죽인 거라는 증거가 됩니까? 형수가 살아있을 때 집에서 다투다가 옷깃을 잡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상된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미 그 반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포의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박재만의 상피세포는 한복 기세 겉면이 아니라 섬유와 섬유 사이의 안쪽 깊은 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세포가 그 깊은 곳까지 전이되지 않습니다. 옷깃을 강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힘을 주어 쥐었을 때만 가능한 전이 깊이였습니다. 국과수 감정서에는 그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세포 전이의 깊이와 분포 양상으로 볼 때 단순 접촉이 아닌 강한 물리적 압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재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수사팀이 또 하나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유골 감정 결과였습니다. 박수님의 유골을 정밀 분석한 결과 경추 부위에 생전에 강한 외력이 가해진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목 부위에 힘을 주어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소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력의 방향과 각도는 피해자보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성인 남성이 위에서 아래로 힘을 가했을 때의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박재만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수사팀은 기다렸습니다. 조사실 안의 형광등이 윙윙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과연 박재만은 그 침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박재만이 입을 연 것은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아주 작은 부분부터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다툰 것은 맞다고 했습니다. 형수 옷깃을 잡은 것도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수가 넘어지면서 마루 끝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조용히 듣고 나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박재만은 다시 멈췄습니다. 수사팀이 다시 물었습니다. 형수가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에 싸서 폐광에 던졌습니까? 자연사나 사고사라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신 폐광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재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사팀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최 씨는 그날 밤 모든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의 진술에 따르면 박재만 씨가 형수를 넘어뜨린 이후 안방으로 들어가 어머니께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신고하면 집안이 끝난다. 내가 알아서 해라. 박재만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사팀은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박재만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짧은 2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2글자가 13년간 닫혀있던 문을 완전히 열어버렸습니다. 박재만의 자백을 토대로 그날 밤의 전모가 재구성됐습니다. 1997년 4월의 늦은 밤이었습니다. 박수님은 그날 저녁 박재만과 마루에서 마주쳤습니다. 문중 땅 문제였습니다. 박수님은 두 아이의 법정 후견인으로서 아이들의 상속 권리를 분명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신들의 몫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미로서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박재만에게는 그 말이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형수가 아이들을 앞세워 땅을 빼앗으려 한다는 의심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이 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박재만이 박수님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강하게 힘을 주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박수님이 마루 끝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머리가 마루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박수님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박재만은 패닉 상태에서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 씨는 나왔습니다. 상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신고하면
집안이 끝난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것이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자식을 살리겠다는 모성이었는지 재산을 지키겠다는 탐욕이었는지는 최 씨 본인만 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박재만을 완전한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박재만은 창고에서 가마니를 가져왔습니다. 박수님을 가마니에 쌌습니다. 트럭을 마당으로 끌어댔습니다. 짐칸에 실었습니다. 마을 뒤편 산길을 올라 폐광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수직 갱도 아래로 던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날 밤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우물가에 나가 소문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그렇게 박수님은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검찰은 즉시 박재만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2011년 10월이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정확히 6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재만은 구속됐습니다. 60이 가까운 나이에 수갑을 찼습니다. 그 손이 떨렸는지 담담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13년간 그 손으로 제사를 지내고 문중 어른들의 신임을 받고 종손 행세를 해온 그 손에 마침내 차가운 쇠가 채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씨는 사후 은폐 및 허위 진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80이 가까운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정에 서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을 지키겠다고 한 선택이 결국 자신도 피고인석에 세우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박재만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이미 법정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박재만은 예상치 못한 주장을 꺼냈습니다. 자신은 실수로 형수가 넘어진 것이고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실치사를 주장하며 살인죄 적용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형량은 크게 줄어들 것이었습니다. 재판의 승부처는 다시 그 한복 깃으로 돌아왔습니다. 옷깃을 움켜쥔 세포의 전이 깊이와 유골의 경추 손상 패턴. 그것이 고의적 살인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였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박재만의 변호인은 과실치사를 주장하며 국과수 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세포 전이가 반드시 살인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다툼 과정에서 옷깃을 잡을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살인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3가지를 법정에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세포 전이의 깊이와 분포였습니다. 국과수 감정 전문가가 법정에 직접 나와 증언했습니다. 해당 세포의 전이 깊이는 단순한 다툼 과정의 접촉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속적이고 강한 압박이 수분 이상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옷깃을 잡는 것과 목을 조르는 듯이 힘을 주어 쥐는 것은 세포 전이의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둘째는 유골의 경추 손상 패턴이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박수님의 유골을 정밀 분석한 결과 경추 주변 구조의 생전에 강한 외력이 가해진 흔적이 확인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전문가는 이 흔적이 단순 낙상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우며 목 부위에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의 무게가 박재만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박재만 자신의 최초 자백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수사팀에게 한 말. 형수가 넘어지면서 마루 끝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 말과 법정에서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조사실에서는 넘어졌다고 했고 법정에서는 실수로 밀었다고 했습니다. 두 진술의 차이가 오히려 박재만의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재판장은 오랫동안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선고일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피고인 박재만은 피해자 박수님에게 의도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후 시신을 유기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치사 주장은 과학적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 결여로 인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에 피고인 박재만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재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였는지, 분노였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는지. 그 순간 방청석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님의 두 아이였습니다. 어느새 어른이 된 두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바람나서 도망갔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두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을 것이고, 엄마를 이해하려 했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두 아이의 권리를 지키려다가 그 자리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위해 마지막까지 싸운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정면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것을 누군가는 보았을 것입니다. 13년 넘게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내려진 것처럼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무서운 탐욕은 낯선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고.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 잠을 자던 사람에게서 옵니다. 종가의 체면을 지킨다는 말 뒤에는 재산을 지키겠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형수를 내보낸다는 말 뒤에는 아이들의 목까지 빼앗겠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 앞에 한 사람의 삶이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박수님은 편지 한 장 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도망간 게 아니니까요. 그녀는 끝까지 이 집에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그 폐광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마침내 그 이름이 불렸습니다. 박수님. 안동 종갓집의 며느리. 두 아이의 엄마. 억울하게 지워졌던 한 사람의 이름이 법정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은 늦었지만 결국 왔습니다. 13년하고도 6달이 지나서야. 징역 22년. 공소시효 만료 6달 전에 내려진 그 선고가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박수님 씨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못 누르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잊혀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오래 묻혀있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 이야기 역시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있던 비밀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6년 부산의 한 경찰서 취조실이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끌려온 남자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남자가 피식 웃더니 말했습니다. 그 할머니 효자 아들 있잖아요. 진짜 아들 아니에요. 진짜는 죽었어요. 걔가 죽인 거라고요. 취조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눈먼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효자. 동네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만큼 소문난 아들. 그런데 그 남자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가을, 부산 서구의 낡은 단독주택 앞에 한 남자가 섰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지팡이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던 노년의 여인이 소리 나는 쪽으로 얼굴을 들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요. 여인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을 잡으려는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15년이 시작됐습니다. 이 남자는 교도소에서 진짜 아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목소리를, 흉터를, 둘만 아는 기억을. 30억의 재산을 가진 눈먼 어머니에게 접근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진짜 아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은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꺼내지 않았던 그 테이프가 15년 만에 가면을 벗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삼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강혁은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같은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천장을 보며 잠드는 시간이 쌓이면 사람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자기도 모르게 외워버립니다. 말투, 버릇,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 화가 날 때 목소리가 낮아지는 방식, 잠꼬대의 내용까지. 이강혁은 그것을 본능이 아니라 의도로 했습니다. 박민주는 교도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했고 말이 없었고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였고 운동 시간에도 담벼락 가까이 혼자 서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안에 이상하게도 외로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면회를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편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혼잣말처럼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그 말 안에는 항상 같은 단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강혁은 그 단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식판을 들고 옆자리에 앉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말을 거는 대신 그냥 같이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운동 시간이 되면 슬쩍 옆을 걸었습니다. 먼저 말을 붙이는 것도 이강혁이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날씨 얘기, 밥 얘기, 아무 의미 없는 잡담이었습니다. 박민주는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눈이 날카로웠고 대답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강혁은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씩 물러서면서 기다렸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거리를 지켜주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그 드문 태도가 박민준의 경계를 조금씩 낮췄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저녁 박민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밥이 유독 맛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냥 웃었습니다. 맞다고, 오늘은 특히 심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강혁은 잠을 설쳤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박민주는 말수가 적었지만 한 번 마음을 열면 달랐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믿을 사람이 없었고 바깥에도 기댈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텅 빈 자리에 이강혁이 천천히 채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 서구의 낡은 단독주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릴 때 살던 골목, 집 앞 골목에 있던 작은 구멍가게, 여름이면 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하던 어머니. 이강혁은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네인지, 집이 어떤 구조인지, 골목 어귀에 무엇이 있는지 흘려듣는 척하면서 모든 것을 새겼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 박민준의 목소리는 달라졌습니다. 조금 낮아지고 조금 느려졌습니다. 오래전에 눈이 나빠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신세가 된 게 가장 걸린다고, 빨리 나가서 곁에 있어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강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 홀로 사는 노인, 그리고 30억대의 자산. 박민준이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악착같이 모은 돈과 땅이 적지 않다고, 자신이 이렇게 됐으니 다 소용없다는 자조 섞인 말이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순간에도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강혁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더 세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질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오랫동안 못 봤으니 얼굴로는 모를 테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 사진도 소용없다. 그럼 무엇으로 확인할까? 박민주는 아무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불에 데어서 팔 안쪽에 흉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손으로 확인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만 아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강혁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밤마다 박민준의 말투를 속으로 따라했습니다. 문장 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 부산 사투리 억양 안에서도 유독 부드럽게 흘리는 특정 발음들, 모르는 척하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만들어서 목소리의 패턴을 외웠습니다. 둘만 아는 이야기도 여러 각도로 다시 물어서 완벽하게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준비는 거의 완성돼 가고 있었습니다. 출소 날짜가 가까워졌습니다. 박민주는 나가면 제일 먼저 어머니를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강혁은 잘 됐다고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서 이강혁은 이미 다음 장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먼저 나갔습니다. 이강혁의 출소는 조금 더 뒤였습니다. 그리고 박민준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1년 가을이었습니다. 부산 서구의 골목은 오후 햇살이 낮게 깔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골목 끝 낡은 단독주택 앞에 한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이강혁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짚는 소리, 느린 발걸음 소리. 이강혁은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 동안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턱을 살짝 당기고 어깨를 낮추고 목소리가 나올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순례 씨였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 문틀을 짚고 서서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부산 억양이 살짝 실려 있었고 문장 끝을 살며시 올리는 버릇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년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그 목소리를 최대한 가깝게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박순례 씨가 굳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두 손이 천천히 허공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이강혁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이 자신의 얼굴에 닿도록 가까이 섰습니다. 박순례 씨의 손끝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눈썹을 더듬었습니다. 광대뼈를 쓸어내렸습니다. 이강혁은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턱 아래로 내려오더니 멈췄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박순례 씨의 손이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매를 위로 걷어 올렸습니다. 팔 안쪽을 천천히 짚어 내려갔습니다. 이강혁은 그 손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멈출지 알고 있었습니다. 박민준에게 수없이 들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손끝이 닿았습니다. 거칠고 오래된 흉터. 그 자리에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박순례 씨의 손이 흉터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두 손으로 이강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순례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고 나서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앉더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준아, 나한테 말해봐라. 우리 둘만 아는 거. 이강혁의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된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꺼낼지만 고르면 됐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기일 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던 것. 어머니가 작게 흥얼거렸던 노래.
별이 유독 많던 하늘. 그리고 그날 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꼭 쥐면서 했던 말 한마디. 박순례 씨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은 그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 단둘이 나눈 밤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 남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아, 박순례 씨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20년의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어머니 하고 낮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박민준이 됐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냐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강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게 행동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집 앞 골목을 쓸었습니다. 박순례 씨가 일어나기 전에 밥을 지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때는 항상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날짜를 챙겼고 약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는 차례를 준비했고 제삿날에는 밤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 집 아들 왔다는 거 봤냐? 진짜 효자다. 요즘 세상에 저런 자식이 어디 있냐는 말이 골목을 돌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강혁에게는 갑옷이 됐습니다. 효자라는 이름 뒤에 숨으면 아무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사람에게는 의심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강혁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박순례 씨는 아들이 돌아온 뒤로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밥맛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강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웃었습니다. 오래 사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순례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오래 채소 가게를 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했고 부산 서구 이 골목에서만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박순례 씨와는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나눴고 박민준이 어릴 때 그 앞을 뛰어다니던 모습도 기억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목소리를 가졌는지. 그래서였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운 마음에 직접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 것이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오래 못 봤고 세월도 흘렀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나이 들면서 변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기억 속의 민준이 목소리와 지금 이 남자의 목소리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억양이랄까 아니면 말을 내뱉는 방식이랄까 딱 꼬집어 설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사람만이 갖는 감각이었습니다.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워낙 효자라는 소문이 자자하고 박순례 씨도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괜한 의심을 키우는 건 아닐까.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파출소 문을 밀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메모지에 볼펜을 굴렸습니다. 목소리가 다른 것 같다는 이야기, 어릴 때 기억과 다르다는 이야기.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2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잖아요. 남자 목소리가 나이 들면 얼마나 변합니까? 당사자인 어머니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경찰관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본인이 확인했습니다. 흉터도 확인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목소리 느낌이 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시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여인은 뭔가 찜찜한 표정으로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골목을 걸어 돌아오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선 발길을 되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제보는 파출소 어딘가의 서류 더미 속에 조용히 묻혔습니다. 이강혁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더 조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고 있었기에 오히려 더 여유롭게 행동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감은 커졌고
처음 대문 앞에 섰을 때 느꼈던 긴장감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박민준이라는 이름 안에서 완전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였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통장을 관리하기 불편하시니 제가 대신 챙겨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박순례 씨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해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서류로 위임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박순례 씨는 눈이 보이지 않았고 인감도장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믿었습니다. 재산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이강혁의 손 안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에게는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최도현이었습니다. 이강혁이 교도소에서 나온 직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계획의 시작과 끝을 함께 알고 있던 사람. 그리고 그 비밀 하나로 이강혁과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최도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강혁이 부산 서구의 그 집에서 효자 노릇을 하는 동안 최도현은 멀리서 그 사실을 알면서 살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침묵하는 게 자신에게도 이로웠습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공범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16년이 됐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여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날 밤 술자리가 끝난 뒤에야 드러났습니다. 취기가 올라온 최도현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그냥 술주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균열이 없었던 이 완벽한 위장은 결국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도현은 왜 하필 그날 밤 그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15년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채소 가게 여인의 느낌만이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닿아 있었습니다. 그 느낌이 묻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15년의 균열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이미 짐작이 가시나요? 2016년 늦가을이었습니다. 부산 사구의 한 허름한 주점이었습니다. 늦은 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여러 개 늘어서 있었습니다. 최도현은 혼자였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빈 잔을 바라보다가 다시 술을 따랐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최도현은 그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이강혁이 잘 해내고 있었고 일이 들통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이미 그 일의 공범이었습니다. 침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옥에 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즈음 이강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강혁이 잘 지내고 있다는 신호였고 최도현은 그 신호를 받으며 자신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아예 끊겼습니다. 자신에게 줘야 할 몫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약속과 달랐습니다. 최도현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살아온 대가가 이것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이제 자신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15년이 지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고 심지어 당사자인 어머니마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최도현 따위는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이 최도현의 속을 오랫동안 갉아먹었습니다. 그날 밤 주점에서 최도현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취기가 오른 최도현은 걷잡을 수 없이 흥분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점 주인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신고가 들어왔고 파출소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최도현의 팔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최도현은 비틀거리면서 끌려 나오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말했습니다.
혀가 꼬였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있잖아요, 형사님. 나 엄청난 거 알고 있어요. 부산 서구에 있는 그 할머니 효자, 아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아들 아니에요. 진짜는 죽었고요. 걔가 죽인 거라고요. 내가 다 알아요. 경찰관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취한 사람의 헛소리로 흘려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부산 서구, 할머니, 효자, 아들. 단순한 헛소리치고는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최도연은 그날 밤 파출소로 연행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술이 깬 최도연은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호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이미 확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 서구에 30억대 자산을 가진 시각장애인 노년의 여성, 수년 전 돌아온 아들, 효자로 소문난 남자. 모든 정보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형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15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진짜 박민준의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재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2001년 전후 박민준의 기록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도소 수감 기록, 출소 기록. 박민준은 분명히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출소 이후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주민등록 변동도 없고 어디에도 거주 신고가 없었습니다. 전혀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이상했습니다. 형사들은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당시 박민준과 같은 시기에 수감됐던 인물들의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명단 안에 이강혁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강혁의 현재 주소를 확인했을 때 형사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부산 서구, 박순례 씨의 집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형사들이 박순례 씨 집을 찾아간 것은 재수사가 시작된 지 며칠 뒤였습니다. 대문 앞에서 마주친 남자는 예상과 달리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강혁은 형사들을 보고 가볍게 눈썹을 올리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민준 씨 맞으십니까? 이강혁은 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숨기려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협조적인 태도였습니다. 형사들은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준비된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박순례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을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표정은 또렷했습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옆에 계신 분이 아드님 박민준 씨가 맞으십니까? 박순례 씨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내 아들 민준이 맞소. 왜 그런 걸 묻소? 형사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질문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피해자로 볼 수 있는 당사자가 이 남자를 아들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흉터도 확인했고 목소리도 확인했고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박순례 씨에게 이 남자의 정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노년의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일단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공범의 진술, 교도소 동기라는 접점, 출소 후 사라진 박민준의 흔적. 이 모든 것이 이강혁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의 증언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강혁을 기소하려면 박순례 씨의 증언을 뒤집을 수 있는 물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형사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민준의 흔적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출소 이후 어디에 있었는가? 살아있다면 흔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죽었다면 어딘가에 묻혀 있어야 했습니다. 형사들은 이강혁과 박민준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전후 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형사가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최도연의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나온 물건이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였습니다. 테이프 겉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플라스틱 케이스가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케이스 안쪽에
테이프가 단단히 밀봉된 채 보관돼 있었습니다. 최도연은 처음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테이프를 국과수로 넘겼습니다. 밀봉 상태로 보관된 카세트 테이프는 15년이 지나도 내부 음성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습기와 직사광선만 차단됐다면 자성 데이터는 상당 부분 살아남습니다. 기술팀이 재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테이프 상태는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만나야 한다. 거절하면 안 된다.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 날짜가 찍힌 녹음이었습니다. 박민준이 출소한 직후였습니다. 형사들은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 직감했습니다. 최도연을 다시 불렀습니다.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최도연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이제는 알겠냐고 했습니다. 최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보관한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강혁이 이를 저지른 뒤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몰래 녹음해뒀다고 했습니다. 이강혁이 자신을 언제든 지워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뒀다고 했습니다. 공범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숨겨둔 증거가 결국 주범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형사들은 카세트 테이프의 음성을 국과수에 정식 의뢰했습니다. 이강혁의 현재 목소리 샘플과 성문 대조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테이프 음질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석 결과에 힘이 실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도 진행됐습니다. 진짜 박민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강혁을 경찰서로 부른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임의 동행 형식이었습니다. 이강혁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따라왔습니다. 취조실 의자에 앉아서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민준입니다. 부산 서구에 사시는 박순례 씨 아드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형사가 잠시 간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본명이 이강혁 아닙니까? 이강혁의 눈이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박민준입니다. 어머니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형사가 교도소 동기 이강혁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박민준과 같은 시기에 수감됐던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강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름도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최도연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이강혁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곧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최도연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헛소리를 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취조실 바깥 다른 방에서는 최도연이 형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최도연은 술이 완전히 깬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형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최도연이 공범으로 처리될 경우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 15년 동안 침묵한 것,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조용히 짚어나갔습니다. 최도연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강혁이 박민준을 죽인 건 맞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 뒤의 일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강혁이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박민준에게 접근해 교도소에서 모든 정보를 빼낸 것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민준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이강혁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15년 전에 형사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최도연이 말한 장소는 부산 외곽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야산 쪽이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게 아니라 이강혁이 그쪽 방향이라고 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에게는 처음으로 생긴 방향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강혁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자신이 박민준이라고 했습니다. 최도연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증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도 흉터도 둘만 아는 이야기도 모두 통과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반박하겠냐고 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형사들도 그 지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삐삐 음성 사서함에서 복원된 목소리와 이강혁의 현재 목소리 사이에 일치하는 성문 특성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단정적인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손상된 음성 파일이었기 때문에 절대적 증거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이강혁이 박민준에게 협박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 그리고 박민준의 시신이 부산 외곽 어딘가에 묻혀 있을 수 있다는 것, 두 가지 실마리가 동시에 손에 잡혔습니다. 형사들은 야산 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5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땅 어딘가에 이 모든 진실의 끝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강혁은 그 땅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형사들은 직접 찾아내야 했습니다. 과연 15년의 세월 속에 묻힌 진실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형사들이 야산 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땅 어딘가에 진실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강혁은 끝까지 자신이 박민준이라고 버텼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도 최도연의 진술도 그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과연 땅 속에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수색대가 부산 외곽 야산에 들어간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늦가을 사는 낙엽이 두텁게 깔려 있었습니다. 발걸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사들과 감식팀이 최도연이 말한 방향을 중심으로 반경을 넓혀가며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최도연이 기억하는 것은 15년 전 이강혁에게 들은 막연한 방향뿐이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야산은 넓었고 어디서부터 파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날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지쳐서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다시 올라갔습니다. 수색 범위를 조금 더 넓혔습니다. 감식팀이 지층 변화를 살피며 인위적으로 땅이 파였던 흔적을 찾았습니다. 낙엽과 흙이 오랜 세월에 눌려 있었고 15년이라는 시간은 땅의 표면을 완전히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감식팀 베테랑 한 명이 한 곳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보다 땅이 미세하게 낮게 꺼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무 뿌리가 자라면서 흙이 눌렸을 수도 있었고 단순히 지형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식과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흙의 색이 달랐습니다. 주변 흙과 층이 맞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 땅을 한번 뒤집었다가 다시 덮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삽질이 느려졌습니다.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감식관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백골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유품이 함께 나왔습니다. 낡고 삭은 천 조각, 버클 형태의 금속, 그리고 교도소 출소 당시 박민준이 지급받은 개인 물품 중 하나와 일치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형사 중 한 명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사본부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형사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강혁이 아직 유치장에 있었습니다. 임의동행 이후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 명목으로 머물게 한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다시 취조실로 불렀습니다. 이강혁은 이번에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형사가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박민준 씨, 오늘 아침에 야산에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강혁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방 돌아왔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무슨 시신이냐고 했습니다.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형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품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강혁이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입은 다물었습니다. 나는 박민준이다. 저 시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형사가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국과수 성문 분석 결과였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쳐 이강혁 앞에 놓았습니다. 음성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삐삐 음성 사서함에서 복원된 협박 메시지의 목소리와 현재 이강혁의 목소리 사이에 복수의 성문 특성이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상된 파일이었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결정적 증거로 쓰기 어렵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단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치한다는 게 아니라 일치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증거가 안 됩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했습니다. 단독으로는 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사가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삐삐 음성 사서함의 발신 내역이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발신된 날짜와 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민준이 출소한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발신에 사용된 공중전화 위치가 당시 이강혁이 머물던 지역 인근이었습니다. 이강혁의 눈이 서류에서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형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발신 위치, 시신이 발견된 장소, 교도소 수감 기록, 성문 분석, 그리고 최도연의 진술. 하나하나는 약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강혁이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부르겠습니다. 형사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강혁의 얼굴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순간적이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인지 형사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양심인지 아니면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형사 한 명이 박순례 씨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여러 명이 들이닥치는 것은 피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박순례 씨 옆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박순례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형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순례 씨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곁에 있던 남자가 아들 박민준이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박순례 씨가 손을 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 사람이 내 아들 민준이요. 내가 직접 확인했소. 흉터도 만졌고 목소리도 들었고 둘만 아는 이야기도 했소. 나를 무시하는 거요. 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산에서 발견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박순례 씨가 굳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순례 씨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말려들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우리 민준이는요? 형사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박순례 씨가 소리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의 손길, 그 목소리, 그 온기가 한순간에 전부 다른 것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순례 씨 집에서 나오는 형사의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이강혁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증거 하나하나의 결정적 증명력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성문 분석은 손상된 파일이라 불완전하다. 시신은 신원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 최도현의 진술은
공범의 자기 방어용 증언이다. 이강혁은 변호사 뒤에 서서 여전히 자신이 박민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조급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신에서 수습된 유품 중 교도소 출소 당시 박민준에게 지급된 개인 물품과 일치하는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감식팀은 백골 상태의 시신에서 치아를 확보했습니다. 박민준의 교도소 수감 당시 의무 기록에 치과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었지만 파기되지 않고 보존돼 있었습니다. 대조 분석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이 박민준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강혁이 자신이 박민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박민준은 이미 야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취조실에 앉아있는 이 남자는 누구인가? 수사팀은 이강혁의 실제 신원 조회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지문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수감 당시 채취된 이강혁의 지문이 전산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이 남자의 지문과 대조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이강혁이었습니다. 박민준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동안 유지해온 이름이 무너졌습니다. 형사가 취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강혁 앞에 지문 대조 결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강혁 씨, 이제 본명으로 얘기합시다. 이강혁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강혁이 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제지하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강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박민준의 억양이 아닌 본래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이 이강혁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민준이 사고로 죽었고 자신은 시신을 숨긴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삐삐 음성 사서함 협박 메시지 발신 날짜를 다시 꺼냈습니다. 박민준이 출소한 직후 이강혁이 머물던 지역 인근 공중전화에서 발신된 그 메시지를 우발적이라면 왜 출소 직후에 협박 메시지를 보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강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가 계속했습니다. 사고사라면 왜 신고하지 않고 야산에 묻었는가? 우발적이라면 왜 교도소 안에서 수년간 박민준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는가?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이강혁의 변명은 질문 하나하나 앞에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최도연도 결국 정식으로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이강혁이 교도소에서 나오기 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것, 박민준에게 접근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출소 이후 자신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것까지 진술했습니다. 자신은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사후에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최도연은 공범으로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이강혁을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01년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에는 공소시효가 없었습니다. 태완이법이 적용됐습니다. 이강혁이 저지른 일은 1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법의 시효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강혁의 변호인은 여전히 계획적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사고라는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 앞에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교도소 수감 기간 동안의 치밀한 정보 수집, 협박 메시지, 흉터를 만들고 목소리를 준비한 과정, 시신 은닉, 그리고 15년에 걸친 신분 사칭과 재산 편취까지 어느 하나도 우발적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박순례 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녀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녀의 진술을 서면으로 대신 받았습니다. 그 서면에는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이었던 것인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 아들 민준이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강혁
무기징역.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강혁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표정을 관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5년 동안 유지해온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그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낮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민준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채 야산에 묻혀있던 그 사람. 교도소에서 이강혁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던 그 사람.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던 그 사람. 그는 끝내 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강혁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사람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름을, 어머니를, 30억의 재산을, 그리고 15년이라는 시간을.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방비한가. 박순례 씨가 15년 동안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는 끝내 진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목소리에 건넸던 사랑만큼은 어디에도 가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어머니의 손을 잡았던 그 남자의 끝이었습니다. 박순례 씨가 그 판결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말로는 다 담기지 않습니다. 진짜 아들 박민준을 오늘 하루만큼은 함께 기억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범인도 아니고 재산도 아닙니다. 박민준이라는 사람입니다. 교도소 안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열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고향 골목 이야기를, 둘만 아는 기억을. 그것이 자신을 죽이는 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떠났고 15년 동안 야산에 혼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15년 동안 가짜 아들의 손을 잡으며 살았습니다. 진짜 아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그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이강혁은 30억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로 훔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어머니의 15년이었고 한 아들이 어머니 곁에 있었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깊은 곳을 노린 탐욕은 결국 목소리 하나에서 시작해 목소리 하나로 끝이 났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목소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며 살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들을 기다려온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가족이 떠오르셨다면 오늘 한번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전화 한 통이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야기, 세상이 잊고 있던 진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999년 10월 23일 토요일 밤, 박지영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고급 빌라 3층 안방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그리고 여자의 짧은 비명소리. 42살의 엘리트 가정주부가 신용카드도 현금도 휴대전화도 모두 두고 증발해버렸습니다. 옷장엔 옷이 그대로, 화장대엔 화장품이 그대로, 신발장엔 구두가 한 켤레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은 국내 최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김현우 씨.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가출 편지를 경찰에 내밀었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까지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야근했다는 증언. 집안은 깨끗했습니다. 안방 벽지는 새 것처럼 말끔했습니다. 사건은 단순 가출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13년이 흐른 2012년 11월, 김현우 씨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71살 조은숙 씨가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성당 고해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꺼낸 한마디. 신부님, 1999년 10월 24일 일요일 아침 출근했을 때 안방 벽지가 하루 사이에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 서재 바닥에선 간마른 시멘트 냄새가 났습니다. 13년간 완벽하게 묻혀있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안방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시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9년 10월 24일 일요일 오전 9시, 종로경찰서 형사과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아내가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신고자는 김현우, 46살, 직업은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담당 형사 이강수는 즉시 평창동 빌라로 출동했습니다. 3층 집 현관문을 연 김현우 변호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형사님, 제발 아내를 찾아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강수 형사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소파 위엔 접힌 담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엔 먼지 한 점 없었습니다. 부인께서 언제부터 안 보이셨습니까? 어제 저녁 6시쯤 집을 나섰는데 전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새벽 1시쯤 들어왔어요. 그때 아내가 없더라고요. 김현우는 안방 서랍을 열어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강수 형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필체는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께서 최근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3달 전부터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어요. 병원 기록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내밀었습니다. 박지영 환자, 우울장애 진단, 항우울제 처방. 서류상으론 완벽했습니다. 이강수 형사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지는 연한 베이지색 꽃무늬였는데 새 것처럼 말끔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여성 의류가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코트, 원피스, 블라우스, 치마까지 한 벌도 빠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화장대를 살폈습니다. 립스틱,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신발장엔 구두 12켤레가 그대로였습니다. 부인께서 뭘 챙겨가신 것 같습니까? 김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옷도, 가방도, 신발도 다 그대로예요. 이강수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울증으로 가출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챙겨간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자살 충동이 있었다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부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는요? 통장은 제 명이고 아내 신용카드는 여기 지갑에 그대로 있어요. 김현우가 안방 서랍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신용카드 2장, 현금 3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강수 형사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신용카드 미사용, 현금 미소지, 의류 미지참. 전형적인 충동적 가출 혹은 자살 기도의 징후였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떠셨습니까? 김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싸운 적도 거의 없었고요. 다만 제가 일이 바빠서 아내를 많이 신경 못 써준 게 미안해요.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강수 형사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유력 인사의 집안 문제를 함부로 건드리긴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저녁 6시 이후 부인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웃들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강수 형사는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2층에 사는 최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61살의 전업주부였습니다. 어제 밤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어요? 최정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밤 11시쯤 뭔가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짧게 들렸는데 금방 조용해졌죠. 어떤 소리였습니까? 글쎄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금방 조용해져서 그냥 넘어갔죠. 이강수 형사는 메모를 적었습니다. 밤 11시, 둔탁한 소리, 여자 비명. 하지만 최정숙 씨는 그 이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위층 부부 사이는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어요. 박지영 씨는 매주 일요일 새벽 미사 가는 독실한 신자셨고, 김 변호사님도 늘 예의 바르셨어요. 증언은 김현우에게 유리했습니다. 이강수 형사는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갔습니다. 관리소장 박태식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3층 김현우 씨 집에서 누가 나가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전 어제 저녁 6시에 퇴근했고 오늘 아침 8시에 출근했거든요. CCTV는 없습니까? 여긴 고급 빌라라 주민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CCTV 설치 안 했어요. 이강수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었습니다.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김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어제 저녁 6시 이후 행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 6시 반쯤 사무실로 출근했어요. 광화문 빌딩이요. 거기서 동료들이랑 10시까지 야근했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함께 일한 변호사가 3명 있어요. 전화번호 드릴까요? 이강수 형사는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즉시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동료, 변호사 정민호. 네, 맞아요. 김현우 변호사랑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10시까지 같이 일했어요. 두 번째 동료, 변호사 한지수. 저도 같이 있었어요. 계약서 검토하느라 밤늦게까지 일했죠. 세 번째 동료, 변호사 오성민. 확실해요. 김 변호사는 10시쯤 먼저 퇴근했어요. 3명의 증언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이강수 형사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광화문에서 평창동까지 차로 30분. 김현우가 10시에 퇴근했다면 집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반쯤. 최정숙 씨가 들은 소리는 11시. 시간상으론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강수 형사는 다시 안방을 살폈습니다. 침대 시트를 들춰봤습니다.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베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장 안쪽까지 확인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욕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변기, 욕조 모두 말끔했습니다. 배수구까지 확인했지만 머리카락 한 올 없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와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서재 겸 와인 창고였습니다. 책장엔 법률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쪽 벽면엔 와인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위에 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없었습니다. 이강수 형사는 김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지하실은 언제 공사하셨습니까? 아, 작년 여름쯤요. 와인 보관하려고 바닥 방수 공사했어요. 업체는 어딘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인테리어 업체였던 것 같아요. 이강수 형사는 더 이상 의심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폭력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혈흔도 파손된 물건도 싸움의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이강수 형사는 김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실종신고 접수하겠습니다. 부인 사진 몇 장 주시겠어요? 김현우는 앨범에서 사진 3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박지영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온화한 미소를 띤 여인이었습니다. 혹시 부인이 자주 가던 곳이 있습니까? 성당이요. 매주 일요일 새벽 6시 미사에 빠지지 않았어요. 어느 성당입니까? 평창동 성당이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이강수 형사는 즉시 평창동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신부를 만나 박지영 씨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 잘 알죠. 지영 씨는 우리 성당에서 가장 독실한 신자 중 한 명이에요. 최근에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신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고해성사하러 오셨어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고해성사는 비밀이거든요. 이강수 형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성당을 나와 주변 상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제 저녁이나 오늘 새벽에 이 여자 보셨어요? 사진을 보여줬지만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본 것 같은데요. 약국, 편의점, 세탁소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박지영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강수 형사는 경찰서로 돌아왔습니다.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현장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집안은 깨끗했고 남편은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우울증 병력에 가출 편지까지 있으면 자발적 가출로 봐야지. 강력 사건으로 처리하긴 어려워. 하지만 이웃이 그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뭐 결정적 증거야? 뭔가 넘어진 소리일 수도 있고. 남편은 그 시간에 집에 없었잖아. 이강수 형사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물증도, 목격자도, 범죄 현장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단순 실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수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지영 씨의 사진이 실종자 명단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박지영 씨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현우 변호사는 가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아직도 아내 소식이 없나요? 그의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강수 형사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단서가 없습니다. 2000년 1월, 박지영 씨의 언니 박미경 씨가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46살의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형사